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진서입니다. 비전형 데이터 분석 11번째 토픽,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그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extractive summarizzation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document summarization, 즉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graph based extractive summarization이,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드 extractive summarization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document summarization은 긴 텍스트를 짧게 요약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서머리는 당연히 그 원문의 중요한 포션을, 즉 이제 원문의 인포메이션을 대표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머리 텍스트는 원문의 반 정도 이하의 길이를 가지는 것을 서머리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머라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에서 보신 이 트리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extractive, 즉 타입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겠습니다. extractive와 abstractive 두 개가 있고요. extractive summarizzation은 오리지널로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포션을, 부분들을 셀렉트해서 그대로 이제 갖고 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원문의 이제 포션들 내용, 즉 텍스트 스팬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갖고 오는 것을 이제 extractive summarizzation이라고 하고요. abstractive는 오리지널 텍스트의 의미를 가져오되 다른 문장들, 즉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rephrasing 하는 것을 abstractive라고 합니다. 당연히 extractive summarization이 선택을 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고, 그다음에 주어진 원문에서 이제 인풋에서 이제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더 이제 쉽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실제로 그걸 선택해서 원문의 내용을 모두 이제 포괄하도록 하는 것은 꽤나 이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bstractive 같은 경우는 당연히 rephrasing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겠고, 다만 이제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러닝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슈퍼바이즈드와 언슈퍼바이즈드로 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슈퍼바이즈드 같은 경우는 모든 트레이닝 소스 S에 대해서 그에 대한 라벨이 이제 존재하는 데이터셋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라벨이 이제 휴먼 제너레이티드 서머리죠. 근데 휴먼들은 보통 서머리를 할 때 자연스럽게 abstractive 서머리를 합니다. 그래서 extractive 관점에서는 abstractive 서머리를 가지고 어떤 원문의 문장들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게 조금 난해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좀 이슈가 extractive 쪽에서 이슈가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자체에서의 이슈는 당연히 이제 요약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셋 자체가 좀 특이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런 셋이 있는 데이터들은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일상시에 접할 수 있는 도큐멘트들과 그런 이제 형태 아니면 이런 도메인 등에 대해서 여러 도메인이나 이런 걸 커버를 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abstractive summary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extractive 관점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unsupervised summarizzation은 소스 X만, 오리지널 원문만 가지고 이제 서머라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원문 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들이 뭔지 이제 significance score를 매겨주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들을 선정,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rephrasing 하는 것을 unsupervised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이 이제 소스 센텐스들, 즉 도큐먼트가 있겠고요. 이 도큐먼트를 프리트레인드 LM에 넣었을 때 센텐스 임베딩을 얻을 수 있겠고, 그 임베딩들을 PCA를 수행했을 때 PCA에서 가장 큰 PC, 첫 번째 PC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센텐스가 중요하다고 본다면, 그거의 센텐스와 함께 더불어서 센텐스 임베딩 간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통해서 가장 유니크한 센텐스를 볼 때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평가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센텐스가 중요한 센텐스가 되겠죠.
네, 다음은 서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통상 라우지 스코어라는 걸 많이 쓰는데요. Recall Oriented Understudy for Teaching Evaluation의 약자로 됐고요. 라우지는 뒤에 이런 일정 숫자가 붙습니다. 그 일정 숫자는 ng을 의미하고요. 결국엔 이제 모델이 서머리한 내용과 그 휴먼 서머리, 그러니까 라벨락이라고 하겠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모델과 휴먼의 서머리 간에 어느 정도의 ng이 겹치는가를 평가하는 게 라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레퍼런스 서머리에 대해서 카운팅을 했고, 그 ng을 카운팅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레퍼런스 서머리와 모델 서머리가 겹치는 부분에 ng들을 카운팅한 개수가 라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우지 중에서도 특히 라우지 1 리콜과 라우지 1 프리시전을 보자면 당연히 리콜이니까 레퍼런스 서머리로부터 카운팅 된 거를 이제 나누는 게 되겠고요. 분자는 같습니다. 사실상 여기 분모도 어느 정도 같다고 볼 수 있겠죠. ng인 걸 제외한다면. 그다음에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확도이기 때문에 그 모델 서머리 기준에서 이제 몇 개를 매치시켰느냐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둘을 종합하면 당연히 라우지 F1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라우지 L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 라우지 L은 모델 서머리와 레퍼런스 서머리가 공유하는 가장 긴 सब세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우지 스코어 같은 거에 라우지 스코어들의 예시인데요. 일단 레퍼런스 서머리가 여기 있고요. 나머지들 색깔이 있는 것들은 모델의 서머리입니다. 라우지 1을 보시면 이제 라우지 1은 토큰 단위에서 이제 레퍼런스 서머리의 토큰들을 몇 개를 가져올 수 있었느냐가 이제 평가 요소가 되겠고요. 라우지 2 같은 경우는 토큰 바이그램을 이제 몇 개나 가져왔느냐를 평가하는 게 라우지 2가 되겠고요. 그리고 라우지 L이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우지 L을 좀 더 상세히 보시면 여기에 라우지 L이 이제 그 원문의 순서를 유지하는 1, 2, 3, 4, 5번, 6번, 7, 8, 9, 10, 11, 12, 13, 14번째 토큰이라고 봤을 때 이 순서가 뒤집히지 않는 한 그 해당 토큰을 가져왔다. 그 순서대로 그 순서를 뒤집지 않고 가져온 가장 긴 서브셋의 길이를, 즉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이제 이 순서가 뒤집히지 않고 갖고 온 이제 원문의 부분 파트들이죠. 그 파트들의 총 합친 길이를 라우지 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글자라서 7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순서가 하나라도 바뀌었다면 월드가 이쪽 앞으로 와버렸다면 오브랑 더는 라우지 L에서 제외가 돼버리겠죠. 어쨌든 이 여러 가지 라우지 N 코어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단일 그 라우지 N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라우지 스코어들과 N그램들의 스코어들과 라우지 L을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량적인 평가로서 정성적 평가 수준을 그나마 커버링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래프 베이스드 익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그 그래프 베이스 익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을 했던 것들이 거의 모든 고전적인 서머라이제이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도큐멘트를 그래프로 만든다라는 것은 노드가 센텐스가 되고 엣지들은 이 센텐스 간들의 그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만든 이유는 그래프 베이스드 랭킹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는데 랭킹이란 그래프 안에서 노드들의 각각 중요도를 글로벌 인포메이션에 근거해서 아이터레이티브하게 그 중요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평가를 하여서 수렴할 때까지 어느 정도 스레시홀드에 가까워질 때 가까워지는 수렴 산출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도라는 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인데 그 중요도는 인커밍 다이렉티드 그래프라면 인커밍 엣지고 그다음에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라면 그냥 연결되는 엣지 개수겠죠. 그래서 이제 인커밍 엣지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임포턴스가 증가하고 그 더욱이 어떤 인커밍 엣지냐, 즉 이제 어떤 노드에서 오는
인커밍 엣지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 역시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랭크의 알고리즘이란 일단 다이렉티드 그리고 언웨이티드 보트를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팅이 이제 J로부터 I로 가는 이런 보팅들에 대해서 각각의 J가 갖는 중요도를 VJ에서 나가는 엣지 개수만큼 나누어서 갖는 것을 측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각각의 이제 노드들의 중요도를 이제 선정을 해야 할 텐데요. 이는 이제 랜덤 초기화를 하는데, 근데 랜덤 초기화를 하더라도 아이터레이티브 수렴 산출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스레시홀드 조건에 도달하기까지 아이터레이션을 한다면, 그건 이제 수렴된 그 지표들은 이제 그래프 구조에 따라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D 같은 경우 댐핑 팩터인데, D는 실제로 그 페이지를 어떤 노드를 어떤 J에서부터 I로 타고 온 확률을 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D에 대해서 N으로 노멀라이즈 시켜준 것은 그냥 랜덤하게 어떤 노드를 찍었다라는 확률이 되겠고요. 그래서 페이지 랭크를 베이스로 한 그래프 이제 그 랭킹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그 extractive summarizzation을 수행한 모델들은 일단 두 개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텍스트 랭크와 렉스 랭크가 그것인데, 이것들은 이제 페이지 랭크에서 directed unweighted bot를 가정했었지만 weighted를 이제 그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weight이라 함은 센텐스를 노드로 두었으니 센텐스 간 관계가 되겠는데요. 그 관계란 이제 문장 간 유사도를 통한 엣지 웨이트를 고려해서 그 보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랭크 같은 경우는 이 유사도 시밀러리티를 이제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 센텐스의 길이와 그리고 센텐스가 공유하는 토큰의 개수를 이제 봤는데요. 렉스 랭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센텐스의 길이도 이제 포함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센텐스의 그 센텐스 내부에 있는 텀들의 TF, IDF 웨이트를 이 similarity 메저에 이제 그 적용을 한 것을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전적인 방법들은 이렇게 센텐스 유사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카운팅 베이스들을 이제 사용했는데요. 이제 현재에 있어서는 뭐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센텐스 벡터를 만들고 그 벡터 간의 이제 유사도를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서 이제 그런 시밀러리티를 측정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페이지 랭크를 베이스로 한 세 번째 모델은 디브랭크라는 모델인데요. 디브랭크는 기존 페이지 랭크 기반 랭킹들은 타임 호모지니어스 랜덤 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랜덤 워크라 함은 어떤 페이지 VI를 방문할 때 VJ를 통해서 이제 그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VJ를 방문하기 전에 또 어떤 VK를 방문했을 거고, 이런 그래프에서 이런 순환을 도는 이런 것을 워크라고 합니다. 그 워크에서 대해서 타임 호모지니어스 하다라는 것은 이 워크라는 이제 그 어떤 스테이트 J에서 자유를 할 때 그 트랜지션 프로버빌티가 계속 일정하다를 가정했다고 보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페이지를 방문할 때는 그 방문에 대한 패턴들이 변화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라고 한 것이 디브랭크입니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밑에 써 있는 것처럼 하이 스코어링 노드끼리 많이 이제 인접해 있는 그 파워를 계속 이제 쉐어링 하기 때문에 다음 그림과 같이 인접이 많은 이제 일종의 그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는데, 그 클러스터 내의 중요한 노드들끼리 임포턴스를 쉐어하는 현상이 발생했지만, 실제로 어, 센텐스를 그 중요도를 평가할 때 다이버시티를 고려한다라는 점에서 디브랭크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일정 클러스터마다 가장 중요했던 이제 센텐스들이 그 보팅을 통해서 뽑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드 익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이 있겠고요. 뉴럴 네트워크를 베이스로 한 모델 중에 대표적으로 서머러너가 있겠습니다. 서머러너의 구조는 다음과 보시는 바와 같고요. 기본적으로 썼던 모델은 투레이어 GRU가 되겠습니다. 바이디렉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투레이어 바이디렉셔널 GR을 통해서 이제 워드 레벨 바이디렉셔널 RN을 수행했고요. 이 세 개들을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센텐스 벡터로 만들고, 이 센텐스 벡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투레이어 바이디렉셔널 GR를 돌리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도큐멘트를 레프레젠테이션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extractive summarization 하기 위해서 센텐스를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죠.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YJ가 J번째 센텐스를 선택을 하냐 마냐에 대해서 선택되는 YJ는 1이 되기 위해서 given sentence에 그 representation 벡터가 있겠고요. 그리고 SJ는 현재까지 이제 J-1스텝까지 선택을 했던 아니면 안 했던 문장들의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information content of the J sentence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HJ가 여기에 weight을 곱해서 information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representation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document 안에서 그 센텐스 벡터가 얼마나 이제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딱 고려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센텐스 리던던시인데, 센텐스 리던던시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SJ를 고려하는데, 말씀드렸듯이 SJ는 지금까지 선택된 센텐스가 이제 그 센텐스 정보가 있다 그랬죠. 그 센텐스 정보에 대해서 같은 similarity를 갖는 같은 내용의 센텐스를 또 한 번 그 summary에 포함하면은 더 안 좋기 때문에 유니크한 센텐스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similarity를 tangent x weight를 곱해서 이제 같아지면 오히려 이제 배제하는 형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bsolute relative positional embedding은 그 센텐스의 도큐멘트 내 위치 정보를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센텐스 레벨 바이디렉셔널 GRU RNN, 즉 서머 언어는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로그 라이클리후드 클래시피케이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abstractive 라벨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대다수의 abstractive 라벨을 extractive로 변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우지 스코어를 통해서 extractive 라벨을 도큐먼트 내 센텐스들이 선택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bstractive 라벨을 아예 이제 생성하는 디코더를 붙여놓고 서머 러너를 트레이닝 한 다음, 그다음에 인퍼런스 테스트 단에서는 이거를 디커플 시켜서 서머 러너 모델만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뉴썸은 두 가지, 뉴썸은 이제 서머 러너 다음으로 나온 extractive summarization 모델인데요. 두 가지 서브태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센텐스 스코어링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센텐스 셀렉션이 있겠습니다. 센텐스 스코어링에서 서머 러너나 비교했을 때 서머 러너는 말씀드렸던 SJ가 있었죠. J-1번째까지 문장 선택 여부에 대한 정보를 반영한 것이 SJ인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도큐멘트의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J-1까지 오면서 타임 스텝 디펜던트 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썸에서는 이런 타임 스텝이랑 인디펜던트하게 그냥 지금 보고 있는 전체 문장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문장이 그 서머리에 추가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따른 게인을 인포메이션 게인이 되겠고요.
개인을 최대화하는 문장을 선택하자라는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지 F1 개인이라는 걸 이제 스코어링 펑션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라우지 F1 개인은 이제 센텐스에 대해서 그 이번 이 T스텝, B스텝제 센텐스를 선택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그 라우지 F1 스코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평가한 게 라우지 F1 개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T스텝은 도큐멘트의 아이터레이션 스텝이랑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텐스 셀렉션에 대해서는 제약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 인포메이션 개인을 최대화하는 문장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거를 개인 순으로 이제 정렬을 해서 가장 높은 개인부터 센텐스를 뽑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제약이 없다면 그냥 모든 센텐스를 뽑아버리면 되는 문제가 돼버려서, 그래서 이런 랭스에 대한 어떤 몇 개의 문장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제약이 조건이 있습니다. 네, 뉴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서머러너랑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센텐스 임베딩 리프레젠테이션을 제외하고는 레이어에서 어떤 유닛 레이어를 사용하는지, 즉 투 레이어 바이디렉셔널 GR를 사용한 것도 동의합니다. 다만 센텐스 임베딩을 만들 때 서머러너의 경우에는 이 모든 그 임베디드 된 그 워드 히든 벡터들을 에버리지 풀 하여서 사용을 했지만, 뉴썸에서는 가장 이제 워드 레벨에서 각각의 마지막 디렉션별, 이 오타가 있습니다. 디렉션입니다. 디렉션별 마지막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함축시켜서 사용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떻게 문장을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T스텝은 이 선택하는 과정의 RNN에서의 T스텝인데요. 이 RNN에서의 T스텝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히든 벡터랑 이제 초기값 생성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T번째, 여기서 이제 T번째 문장을 생택함에 있어서 이 아이들은 모든 이제 지금까지 선택하지 않은 모든 문장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T를 선택하는지 마는지는 이 델타가 F1 라우지 스코어인데, 이 델타 라우지 스코어가 가장 큰 아그맥스를 통해서 가장 큰 센텐스가 순차적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 T스텝은 도큐먼트의 1부터 L까지의 스텝과 다른 스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뉴썸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컬백 라이블러리 발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델 프레딕션을 T로 두고,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의 라벨 분포를 Q로 두어서 이 두 개의 분포를 같게 만들려는 목표가 있고요. 그래서 P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모델이 프레딕션한 것에 대해서인데, 모델 프레딕션이다 보니까 센텐스 스코어를 노멀라이즈한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하나 있는데, 네거티브 라우지 스코어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네거티브 라우지 스코어랑 그 T번째 선택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문장이 나오면 인포메이션 게인이 마이너스 그 음수가 나올 수 있어서, 이것은 이제 확률로서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개인을 민맥스 노멀라이즈 함으로써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 주어서 해결한 그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Q 분포에 대해서도 P는 소프트맥스 센텐스 스코어이기 때문에 일단 확률 분포로 형태로 나오지만, Q 같은 경우 바이너리 셀렉션에 대한 분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그 0101로만 분포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필연적으로 실수계와 바이너리 이진계의 분포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너리 Q 분포를 타우를 통해서 스무딩해서 일종의 실수계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컬백 라이블러 발산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11번째 토픽,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그중에서도 익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